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했죠. 오늘 이 시사인에서도 다양한 기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경제인싸에서 다룰 기사는요. 노무현은 재임 시절 경포대 즉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랬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 경포대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그 기사 제목으로 이종태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포대란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경제를 경제 잘 대통령이라는 그 슬로건. 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대중적으로 노무현은 경제를 포기했다라는 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또 재임 시기를 돌아보면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 당시에 이랬는데. 기사 댓글이 다 그거였어요. 네.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네. 읽어보지도 않고 다 무조건 그 댓글만 달고 그렇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이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나 살펴보셨다고요? 네, 일단 경제 지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이 취임한 것이 2003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2008년 2월달에 3월인가 아무튼 초에 퇴임하는데 네. 일단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네. 대충 이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경제 성장률부터 보면요, 그 취임 첫 해인 2003년에는 2.9%입니다. 예. 2.9%. 예. 네. 2.9%인데 당시에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죠. 뭔가 하면은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에 이미 그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카드 대란. 카드 대란이죠. 그 드제 정부 이후에 사실 카드 대란. 김대중 정부 당시에 경기도 이제 살려야 그렇죠. 되고 외환 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뭐 있었죠. 금융 자유화 네네네. 또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카드 발급을 굉장히 자유화합니다. 네. 규제를 다 빼버리고요. 네. 그랬더니만 카드사들이 카드를 마구 발급을 했고 그게 이제 2002년쯤 되면은 이제 집권 1년 전이죠. 되면은 2002년 말쯤 되면 신용 불량자가 거의 한 3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예, 카드값을 이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현금으로 쓰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정말 모든 게 신용카드로 다 이렇게 해결하는 시대가 됐었는데 진짜 그 무렵이었네요. 이때였군요. 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수로에 따르면은 네. 그 상황에서도 한 달에 20만 명씩 불고 있었대요. 와. 신용카드 신용 불량자가 신불자가요. 세상에. 신불자.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 집권하자마자 경제 위기 그렇죠. 극복부터 했는데 네네. 사실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 대책위를 꾸려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나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004년이죠. 네. 2004년에 경제 성장률이 4.9%까지 올라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말. 네. 예, 그리고 2006년과 2007년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죠. 예. 그때는 각각 5.2%와 5.5%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성장률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렇게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따져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하면 지금 4%대 중반이라는 거잖아요. 재임 기간 4.5%라고 나오네요. 아, 그렇죠. 예. 네. 한번 저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예.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매년 4.5%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주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인도하고 뭐 이런 쪽이 엄청 잘 된다. 그쪽 주식을 사라고 막 투자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인도가 그때 엄청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장률도 높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실 노무현 재임기는 네. 이제 경제 성장률 연평균 4.5% 정도에 원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물가를 잡으면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소비자 물가 성장률이 인상률이 상승률이 한 2% 조금 넘는 정도에서 3% 조금 넘는 그 사이였으니까 선방했네요. 예, 사실은 이 정도면은 거시 경제를 굉장히 잘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노 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니 중국하고 인도는 그 10% 달하잖아. 맞아요. 그런데 왜 저 이것밖에 못해? 아 여기랑 비교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아. 그때 주변이 너무 네. 잘 됐었어요. 그래갖고 주식도 그런 중국하고 인도 쪽을 사라고. 아 그랬구나. 예,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왜냐면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중국도 해마다 진짜 10% 이상씩 했으니까요. 10% 성장률이면 뭐 그건 사실 엄청 네. 나겠네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개발 도상국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주변 국가의 호황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수치가 초라하게 보였던 거군요. 당시에 그 선진국들은 2에서 3%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사실 이미 당시에 네. 아마 저 GDP 규모, 경제 규모로 이미 세계 12위 국가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4.5%를 결코 낮은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한나라당의 경우에 네. 사실 노무현을 경포대로 못 박는 선두했었습니다. 네. 왜 사회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4년인가 그때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한나라당이 그 이상한 연극이 있었죠. 예, 그때 연극이요? 아마 대학로에서 예. 아 그런 환생경제. 그런 환생 경제 연극이 있었어요? 배우들이 저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었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배우로 네. 나와가지고 아 진짜요? 예, 환생 다시 태어난다 환생 경제 그래서 경제야 다시 살아나라 뭐 이런 식의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아 올려가지고 진짜. 자기네들이 배우하고 골 그래가지고 때리네. 뭐 요즘 유명한 요즘 스타덤에 오른 그 예. 나경원 의원님하고 배우로 그때 아 나왔다. 그분도 예. 무대에 올랐었어요? 예 송영선 전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와 코미디야 엄청나네. 코미디. 심재철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아 유명한 분 많이 나오셨네. 뭐 그랬는데 경제를 뭐- 뭐 누가 죽이고 어쩌죠 예. 뭐 그래서 경제가 대체로 다시 내용은 뭔가 살려야 하면은 된다고 네. 어쩌고. 거기서 이제 아 진짜 웃긴다.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 노가리라는 사람이 아버지 역할로. 아버지 역할로 네. 나오는데 워낙 무능해서 예. 둘째 아들인 경제가 죽어요. 아 둘째 진짜 아들 이름이 아니죠? 경제. 아 진짜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였네. 그런데 이후에도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술이나 들고 다니면서 아, 가족들을 어머나. 급박하는 거야. 그 노가리가. 온갖 학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성적인 모독이 섞인 욕들을 어머나. 서민으로 분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퍼붓습니다. 그중에 여기서는 말로 못 옮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 합니다. 예.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경제를 살릴 사람은 박근혜라는 분인데 뭔가 이렇게 아, 영웅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박근혜였나요 그때 예, 이름이? 박근혜 그 연극 안에서는 네. 박근혜만이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저승사자가 와서 보니까 정말 노가리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노가리를 데려가는 대신 경제를 둘째 아들 경제를 환생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데 정말 기가 차네요 이거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막말에 아, 완말에 말이 이거를- 이어지지도 않네. 환생경제라는 그 연극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진짜. 제 나이대인 그렇죠. 사람은 진짜 처음 들어봤을걸요. 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후에 9년 동안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집권했으면은 경제가 살아났겠죠? 환생을 해야죠. 환생을 했겠죠? 네. 그러면 한번 경제 성장률 한번 나 진짜.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 진짜 입에서 기가 막 차네, 뭐가 막 진짜. 이렇게 막 뭐가 방울방울 달려가지고 진짜 뭘 하고 싶지가 않다 진짜. 네,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네, 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한번 제가 산출해 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는 이분이 원래 7.7% 그랬었거든요. 747. 예, 음. 3.2%.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3% 정도였습니다. 줄푸세.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를 경포대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요. 그건 좀 얼굴이 뜨거운 일이죠. 네. 그리고 아니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어디가 사신 말을 들어보니까 네.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좋던 경제가 음.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던데 오늘 방송 못 하겠다 진짜. 적을까요? 그렇게 경제가 좋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또 최근을 지만 좋았겠지. 내 사람은 참을 좋았을 수가 겁니다. 없네. 게다가 진짜. 경포대 시즌 2라 그러더라고. 진짜요? 실제로 그런 말을 어머나. 요즘도 쓰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걸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죠. 네. 옛날 같은 일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음. 이렇게까지 말해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다 했잖아요. 실컷 지금. 하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일단 말 꺼낸 김에 이제 일단 노무현 재임 당시에 일단 경제 지표들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8.2%였어요. 이거 되게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엄청 높은 거죠. 아까 그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10% 네.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수출 증가율.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9.14%. 이것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뭐.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동안에는 마이너스 2.1%였어요. 네. 오히려 수출액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2년 전엔 경기가 아주 좋았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사람들은 잊으니까. 그들만의 정말 경기가 그런 것 좋은 같아요. 거였지. 이해가 안 돼. 노무현 재임기에는 대통령이 경포대인데 주가 지수는 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출범 당시에는 코스피 지수가 620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2007년 말에는 1900까지 올라가고 와.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이게 원래 IMF 사태 터진 1997년 말에는 네. 89억 달러였습니다. 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는 1200달러였어요. 네. 근데 노무현 퇴임기에는 2600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사실 이 노 전 대통령도 사실 이 경제 부문에 관한 자신감은 사실 여러 차례 필요했습니다. 네.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신년 연설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세계 시장에서 조선 1위, 반도체 3위, 전자 4위, 자동차, 철강 5위를 점유하는 등 우리 주력 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또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 OECD 상위권이거든요. 그렇죠. 7위입니다. 다시 당시에. 7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할 시점 2007년 1월인데 2006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5.2%인가 그랬죠. 예. 엄청난 그리고 그다음 2007년 5.5%가 예상됐는데 네. 5% 넘게 예상됐는데 그건 OECD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름 자랑스러워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주자들이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분명한 것은 경제를 안다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로 공략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7%. 아직 일단 747. 공약만 네. 한 거지 공약만. 근데 진짜 이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는 몇 퍼센트를 자기 재임 기간에 성장률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거짓말일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로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돼 있는데 지금 어떤 경제를 안다는 대통령이 또 다시 나타나서 자기 재임 기간에 경제 성장 뭐 5% 이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성장률 정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좀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유로 하여간 이제 대선 승리를 거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놀라운 성장 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우선 조금 전제도 하고 반성도 해야 될 이야기가 조금 네.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노전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네. 저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분이 쓴 글이나 한 말들을 쭉 읽어보니까 네. 이 경제학 비전공자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거시경제학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시경제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저나 혹은 자유당 죄송합니다. 그 한나라당 네. 나 자유한국당처럼 거기가 거기에요. 예. 네, 그런데요. 말에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경제 지표만으로 그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그렇죠.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아무리 경제 정책을 잘해도 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수출 실적이 안 좋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 개방 경제인 나라에서 가령 재임 기간이 우연히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겹쳐. 근데 5년 내내 트럼프랑 시진핑이 무역 전쟁을 5년 내내 일으킨다고 치면 제 아무리 뭐 CEO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나 이 경제 환경이 그렇게 나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오늘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경제 부문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그렇죠. 악용을 하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영향이 되게 컸다고 보고요. 네. 노 대통령이 이 경포대로 불린 이유가 경제의 정치 쟁점화. 예. 그러니까 상대편 정당이나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활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방식의 공격 보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사실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판박이처럼 되고 있죠. 되고 있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경포대 시즌 2라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 모두가 진짜 협공을 한 거죠. 협공을. 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부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한 노 전 대통령이었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거죠? 부동산하고 양극화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좀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무렵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니까 집값이 안정될 거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미뤘다가 집값이 엄청 뛰는 바람에 진짜 왠지 이상하게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었었고 솔직하게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화가 좀 더 이렇게 아주 거세게 몰아치면서 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았던 기억이 들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노 전 대통령도 이거 부동산 문제 때문에 되게 상처받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접근들 주변에 있었던 분들 말을 그랬겠죠.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집권 초기에는 그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찾겠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연설에서는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랐어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어떤 의지 자체는 그렇죠.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로 봐도 노무현 임기 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많이 오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주택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에는 8.7%였어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0.1%,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3.5%,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4.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7%, 1.6%고요. 이게 재임 기간 연평균 상승률. 예. 근데 진짜 의외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상승률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 통계에서 좀 의외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거밖에 안 올랐었나? 그때도 굉장히 불안했었던 근데 이게 기억이 나는데. 퍼센테이지로만 하면 예. 이게 연평균인데다가 그게 매년 어쨌든 그 예. 평균에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는 전국적인 데이터 이거 어쨌든 전국적인 데이터 이게 전국 데이터예요. 예. 전국 데이터, 서울 데이터 이게 어쨌든 너무나 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거 어쨌든 뭐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위해서 이게 전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지. 네. 이걸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이 그냥 일종의 가상의 머릿속에 있는 그 통계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건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상승률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률이 클 수밖에 없었던 무슨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랄까 조건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그 큰 요인은 외부 요인입니다. 아 그래요. 이 2000년대 초반에 왜저 그 뉴 닷컴 이코노미. 법을 신경제. 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그때도 근거지였고 닷컴 버블이 터진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이죠. 금리를 아주 크게 낮춥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요. 게다가 근데 미국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낮추면 다 낮추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자금이 세계적으로 자꾸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걸 유동성이라 그러죠. 네. 유동성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당시에 그 돈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음.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다가 다시 폭발해 버리지 그쵸. 않습니까? 거품이 빠진다 2008년에. 그러죠. 네. 그게 세계금융위기입니다. 어.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네. 지금까지 오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에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앙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이 그 OECD 자료에서 그 2003년에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이죠. 네. 그때 이제 OECD 24개 회원국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덴마크더라고요. 덴마크고 이 밖에 뭐 2위가 뉴질랜드, 프랑스가 4위, 스웨덴 6위인데 미국이 16위고요. 그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미국도 엄청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가 인상률의 영향을 배제한 실질치로 네. 53.8%입니다. 우와, 덴마크.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게 물가 인상률까지 합치면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배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24개 국가 가운데 18번째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오른 정도가.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시기에 떨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뭐 일본, 독일,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인데요. 근데 이 나라 정부들이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이 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불황이었습니다. 아, 네. 이때부터 장기 침체에 일본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군요. 일본은 이 시기에는 세계적 호황이었는데 네. 일본만은 불황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는 것은 국내적인 상황보다는 글로벌 어떤 유동성. 국제적인 네. 유동성의 흐름과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국내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예컨대 왜 당시에 균형 발전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 이 지역 여러 지역 도시들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상당히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나갔는데 음. 이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못 쓰이게 하는 규제를 마련해 둬야 되는데 아 그걸 하지 않았다. 음. 그게 말하자면 어떤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그렇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뭐랄까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DTI. 예, 일단 뭐 LTV, DTI 같은 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또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원래는 뭐 이건 제가 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전까지는 공시지가가 실제 지가의 30% 정도였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정책 방향을 그렇게 이제 도입했다 이거죠. 그렇죠. 시가를 네. 좀 현실화 시켰다 예, 이렇게 예. 하면 그래야지 되겠네요. 네. 세금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유세 부과가 이제 시작됐죠. 종합부동산세, 네. 종부세. 예. 이 정책들은 당시에 이 이른바 경제 파탄 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분들이 경제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아파트 몇 채씩 그렇죠. 있고 돈 있어갖고 여기저기 사들이고 진짜. 그래서 아유, 입하고 또 자기 말하는 거하고 생활이 아주 다른 분들이에요, 진짜. 좀 정책이 왔다 갔다 아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네.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개입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어떤 기본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LTV, DTI 같은 경우 그때 왜 2008년 금융위기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결국엔 주택 시장과 맞아요. 관련돼서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국이 비교적 그런 영향에 그런 문제가 덜했던 거는 LTI, DTV 이런 규제가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막았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 위기가 이렇게 그 불붙기 시작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았다 그런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잖아요. 막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영향은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그렇다는 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때 사실 정부로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들은 그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은근히 부동산을 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만약에 그때 이제 이 어떤 노무현 정부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네. 넘어가 버렸다면 아마 물론 반발도 심했겠지만 네. 시민들로부터 집 없는 시민들로부터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튼 거기 안 넘어가고 이제 이런 어떤 규제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아마 우리나라가 2008년 위기에 그나마 잘 견딘 이유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기도 할 겁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뭐 그러나 그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양극화에 대한 책임이 좀 남았어요.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통계로 봐도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네. 진위 개수가 그 2002년에 사실
그 외환 위기를 계기로 진위계수 확 올라가거든요. 네. 진위계수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덜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오르는 게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2002년에도 0.293이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0.316까지 올라갑니다. 네. 또 5분위 배율, 5분위 배율은 이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 수치인데 네. 이것도 높을수록 불평등이 불평등이 심한 심하겠죠. 거죠. 예. 네. 여기서도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에 4.77이었는데 2007년엔 5.79까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여기 사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극화라는 게요. 네. 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음. 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대 이후에 사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화와 네. 정보화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서 지구화 정보화를 안 해야 될까요? 그럴 순 없죠. 그게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런 것처럼 난제요 난제. 네. 그리고 이 1997년 IMF 사태 때 네. 사실 제가 평가를 하기로는 그때 사실 한국은 그때 드디어 글로벌 자본주의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뭐 자본시장이든 노동시장이든 뭐 무역시장이든 네. 사실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물론 이건 미국 스탠더드지만 네. 일단 그걸 글로벌 스탠더드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사실 IMF 사태 때 IMF가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 제도 고칠래? 아니면은 부도날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예, 어쨌든 들었죠. 네, 그 소리 참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위기를 글로벌 자본주의의 한국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개방과 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자유주의 반대, 세계화 반대를 엄청 외쳤어요, 정말. 네. 예, 그게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개혁도 사실은 이 시장 자유화와 개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을 마음대로 못 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살 수 있게 되거든요. 마음껏.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자본시장만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은 재벌 개혁인데요. 네. 자본시장만 자유화와 개방이 된 게 아니라 서비스 시장, 서비스 뭐 의료, 교육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노동시장까지 자유화와 개방이 되니까 진보운동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맞아요. 반발했고 사실 신자유주의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게다가 또 당시에 이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운동 세력의 의제는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재벌 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겠네요.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 입장에서는 재벌은 한국의 기득권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관료 또 옛날에 문제였잖아요. 네. 관료도 이제 기득권층에 들어갔죠. 말하자면 이 변력의 적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IMF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료의 역할을 줄이고 재벌의 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는 측면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자유화와 개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또 뭐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양극화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적으로 그 동반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설명의 중요한 요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 어떤 그런 지구화와 정보화의 어떤 과정을 네. 끌어안은 것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그건 말하자면은 그분은 국가 부도를 피하려면 개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주 다르진 않지만은 네. 사실상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따라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뭔가 하면은 개방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말하자면 개방을 해야지 경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나 또 한국의 이른바 자칭 우파 세력들로부터 반시장 좌파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가장 과격한 시장주의자들인 거 아니에요? 시장 자유와 개방을 그러니까요. 한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보 진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은 게 FTA를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FTA죠. 예, 여러 가지를 막 추진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기업, 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조업은 많이 고도화돼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서비스업, 첨단 서비스업이죠. 금융, 의료, 교육 같은 이런 첨단 서비스업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첨단 서비스 그러면 한국이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첨단 서비스업을.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FTA를 통해서. 말하자면 FTA 자체가 서비스업 발전의 한 수단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 외국 자본에 의해 정말 무릎이 꺾인 거고, 그 노무현 정부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개방화 자유화를 통해서 그 성장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고 가려고 했던 점이 좀 다른 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제가 볼 때 저는 이 첨단 서비스 어떤 육성 네. 시도가 FTA를 통한 그 육성 시도가 적절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하나의 일관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네.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개방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어떤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게 이제 국가 발전 노선으로 이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게 분명한데, 이게 국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런 게 이제 FTA 같은 경우도 있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네. 이 변영균 당시 기획처 장관이 그렇죠.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그 균형자 이론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때 우리가 이제 이 대륙 세력인 중국에 붙으면서 해양 세력에게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네. 당시에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5세기 그쯤 되면은 사실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하고 교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륙 세력에 음. 붙으면서 그게 사실 조선은 못한 거죠. 음. 그래서 그 결과가 임진왜란과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네. 판단했다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그래서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균형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추진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변 전 장관은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미적이었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떤 이 한반도가 네. 이 지금 중국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빨리 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해석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렇게 좀 미래에 결국은 중국의 세력권 내로 한국이 포섭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을 두려워했던 것 같고 네. 나름 이 양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좀 한미 FTA 체결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단순하게 그때 본 게 아니라 아주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전망까지 고려하면서 그 자기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번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제를 민생과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섞어버리죠. 예, 지금까지 사실 노무현 제가 이야기했죠. 노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경제 부문에서는 너무 잘했다라고 있다. 생각했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왜 우리 전혜원 기자가 배달 혁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생산성 상승이거든요. 또 그만큼 뭐랄까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근데 경제는 발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자영업자들 중에 어려워지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렇죠. 예, 말하자면 민생 즉 양극화는 오, 사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만 잘 되면 생산성만 오르면 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복지 문제도 해결되고 양극화도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당시부터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켜도 그것과 민생 문제 해결은 별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이 경제 분야마저도 그 재임 시절에 노무현의 그 그렸던 그림, 노무현의 꿈, 이런 노무현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전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항상 어떤 면에서 이제 몇 발자국 더 앞서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참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왠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고 그렇게 치부돼 버렸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좀 좀 구체적인 평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령 저는 이제 이런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 민생이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같은 거 되게 일리가 있잖아요. 이걸 뒤섞어 버리면 가령 무슨 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모든 민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뭐 수출이 잘 되면 모든 민생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상 아니라는 그거 하고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별개로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정책의 디테일은 옳았는가 바람직했는가 할 때 그런 평가의 문제에서는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약간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일단 민생 문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 발전을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컨대 지구화와 정부가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진짜. 이걸 둘 다 해야 됩니다. 네. 이 일종의 딜레마인 거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한 생각은 결국은 이 복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당시 경제는 파탄되었다. 또 노무현 부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복지를 낭비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다른 비판자들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복지라는 제도가 사실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런 표현을 처음 쓴 것 같은데 당시에 복지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사회 투자라는 용어를 쓰죠. 예컨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끼니도 못 입고 네. 아프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사실 이런 사회에서 성장 담력이 생기기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 외에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략 산업으로 꿈꿨던 미래 전략 산업을 꿈꿨던 첨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네. 제조업과 달리 제조업보다 훨씬 더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는데 사회가 적극 투자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사회 투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복지 분야 예산을 사실 참여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네. 연간 20%씩 어, 늘렸습니다. 특히 보육 예산이 5배로 늘어났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이요. 2002년에는 4.8%였는데 2007년에는 7.12%로 뭉축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이런 부분에 참 집중한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육에 투자를 해요. 사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걔가 커서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네. 20년은 걸리죠. 20년은 걸리겠죠. 네. 그리고 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65년 걸리죠. 한 65년까지는 안 걸리죠. 그 애가 20살 넘어야 되는데 아무튼 수십 년 후에 네. 혜택을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출산율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 낭비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일종의 사회적 투자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군요. 딴소리를 할 거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저 왜 정세 없는 복지 주장한 대통령 후보가 한 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분처럼 이 사회적인 비용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서 적절한 재정 대책도 없이 이 복지 공약만 잔뜩 넣는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복지제도를 시행하거나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직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이라 생각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른바 비전 2030이라는 그 보고서를 네. 2006년 말에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공들여서 예. 작성한 보고서인데 네. 그냥 요 시기가 대략 정권 교체기 바로 그렇죠. 직전이었기 때문에 약간 묻혔나 보네요. 아주 비웃음을 완전히 샀죠. 묻혔죠 이거. 아주 비웃음을 샀죠. 네. 그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 말하자면 2030년까지 예. 그때부터 그로부터 5년 뒤죠. 네. 그때까지 한국 경제가 이 한국 경제의 지구화라든가 또 이와 관련해서 노령화 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재정 지출 그 금액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2040년까지는 OECD 중간 정도로 간다라는 목표를 일단 찍었고요. 그것에 이제 이룰 수 있는 네. 어떤 로드맵. 로드맵 게다가 네, 재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 재정 계획까지.
근데 사실 이게 그 어느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비전을 만들어낸 정치인이나 정부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차기 총선과 그렇죠. 대선만 보면 되거든요. 단기적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대연정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이게 여기서 좀 스타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대연정의 경우에 그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은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이 뽑힐 수가 있고 또 영남에서도 민주당 뽑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로 볼 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선거구제로 한나라당이 동의를 해주면은 사실상 연정을 하겠다. 네. 말하자면 장관 자리를 임명권을 준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나 이 비전 2030이나 솔직히 말해서 딴 사람들은 못 믿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볼 때는 되게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이거 무슨 흉계가 있구나. 라고 사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어떤 이런 그 장기적인 어떤 비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대통령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자기 이익에 충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당장 뭐 다음 총선에서 뺏지다는 게 중요하지 자기 당이 어떤 그 명분이나 이런 것조차도 외면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래서 정말 다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난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다는 그 절박함이 정말 새록새록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이 대연정 이런 문제는 이념의 문제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큰 어떤 선거구 재편을 통한 지역주의를 끊어보겠다라는 그 아주 깊은 마음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정말 새록새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한마디만 이제 네. 더 드리면은 이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네. 조금 짧게 할게요. 원래 국민연금이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 대체율 70%로 그 시작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험료 3%라면은 평생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이 양반이 매월 3만 원씩 냅니다. 네. 네. 40년 동안. 그러니까 네. 자기 소득의 3%요? 예. 그러면 그때는 3만 원씩. 매칭이 없었나요? 회사가 뭐 3%를 내주거나 월 국민연금 매칭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원래 매칭은 제도 아니에요. 네. 3만 원씩을 냅니다. 회사. 네. 예. 회사 지금- 매칭이 있죠. 지금 예, 회사 예. 매칭- 제가 오해했습니다. 매칭하잖아요. 예. 네. 지금 이제 그게 갑자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예. 근데 일단 매칭하면 1만 5천 원이지. 네. 네. 그죠? 예. 매칭 네. 합쳐 3만 원. 그러니까 네네네. 예. 자기가 1.5, 회사가 1.5. 사실은 15,000원 내는 거죠. 네, 네. 100만 원 소득인 사람이 3만 원을 매달 3만 원씩 40년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20년 은퇴한 뒤에 20년을 근데 매달 7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예, 후자가 훨씬 거예요? 많습니다. 뭐냐, 수익비가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출범 때부터 이미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국민연금 이거 재정이 못 버틴다. 네. 바꿔야 된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이제 뭐 자유한국당 계열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제도는 못 바꿨습니다. 네. 못 바꿨는데 이걸 바꾼 이 구지간 개혁이 두 번 있었는데 네. 한 번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 낮췄고요. 엄청 낮췄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40% 내렸습니다.
엄청 내린 거 아닌가요? 엄청 내린 거죠. 네. 인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인기만 떨어져 엄청 욕을 내렸네. 먹죠. 욕 먹죠. 네. 물론 이 소득 대체율을 내린 거 자체에 우리는 이게 여러 시각이 가능하고 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치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정부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어떤 그 인기를 잃을 각오를 하면서 예. 말하자면은 그 이런 어떤 돈 문제 언제나 저 뭐 자유한국당이 돈 그 계열 정당들이 돈 문제 더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뭐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괜히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러는데요. 보면 그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주목해야 할 대통령이신데, 그게 이제 현직에 계실 때보다는 이제 사후에 역사적인 평가들이 좀 새록새록 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죠. 불구하고 한마디만 더 네네네네.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이 양극화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네. 풀지 못했고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지구화의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 정말 제가 볼 때 학계 뭐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특히 지금 한국이 예전과 같이 누구를 따라가는 처지가 아니라 지금은 저 글로벌 차원에서 제일 앞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노 전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제 뭐 양극화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과제로 남아 있는데, 노무현의 꿈과 비전, 그리고 노무현이 풀지 못했던 과제들은 고스란히 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몫이 된 거죠. 사실 그 너무나 앞서 나갔고, 그리고 어떤 뭔가를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대통령이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맞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국론을 모아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바보처럼 살았는데요. 사실은 그 바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바보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 바보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이해서 노무현 대통령 경포대 천만의 말씀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제인싸 함께해 주신 이종태 팀장님, 최영석 팀장님, 윤한선 에디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